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탄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우리 2030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타깝게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정답이 처참한 오답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서 1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내가 살고 싶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3억 원이 올랐습니다. 내가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뤄가며 돈을 모으는 동안 누군가는 그냥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연봉의 몇 배를 벌어들인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10억, 20억씩 오르는 동안 은행 예금 금리는 고작 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고장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현실은 더욱 잔인해집니다. 1995년에는 평균적인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8년을 모으면 서울의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무려 25년이 걸립니다. 8년과 25년?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따랐던 성공 공식, 우리가 믿었던 성실함의 가치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우리의 노력은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게임의 판을 뒤흔든 거대한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의 미래를 훔쳐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고 부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제도. 이상하게 들리시죠? 경제를 안정시키고 우리를 보호해야 할 중앙은행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로 말이죠.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중앙은행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라 경제라는 거대한 밭이 가뭄으로 말라 죽기 직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중앙은행이 거대한 헬리콥터를 띄워 하늘에서 돈을 마구 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의 본질입니다.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헬리콥터가 뿌린 돈? 과연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나요? 아니요. 그 돈은 가장 먼저 신용도가 높은 대형 은행과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그 돈으로 국채나 회사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쥔 은행과 기업들은 뭘 할까요?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줄 수는 없겠죠. 결국 신용이 확실한 부자들과 우량 기업에게만 돈이 흘러갑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은 부자들과 기업들은 또 뭘 할까요? 바로 자산을 사들입니다. 주식, 부동산, 미술품, 금 같은 것들이요. 수요가 갑자기 몰리니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 부자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는 들어봤어도 부자를 도와 서민의 돈을 빼앗는 영 로빈후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지난 15년간 중앙은행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현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한국의 총통화량,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월급, 즉 중위소득 증가율은 고작 30%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엄청나게 풀렸는데 그 돈이 전부 우리 주머니로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밀어 올리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아파트는 시속 200km짜리 로켓을 타고 날아가 버린 셈이죠.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막으려던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벌려놓는 비극을 초래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도 확인했죠.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불리한 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은 그저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듣고 보니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니 개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마저 드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혹시 제형저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이 저축 상품의 금리는 무려 연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심지어 최고 41%에 달하는 특별 상품도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2, 3년이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열심히 아껴서 저축하라는 말은 그 시대 최고의 재테크 비법이자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황금률은 이제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시대에 현금을 쥐고 있다는 건 녹아내리는 얼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고 1년에 3% 이자, 즉 300만 원을 받는 동안 시장에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달려가 아파트 가격을 1억 원씩 밀어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300만 원을 벌었지만 9,700만 원 어치의 구매력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저축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성공 공식이 담긴 낡은 지도는 더 이상 우리를 보물섬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지도를 펼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던져야 할 생각의 감옥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평균이라는 무서운 착시 현상입니다. 자,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 본 적 있으시죠?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 4억 5천만 원 돌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평균도 안 되는구나라며 한숨 쉬고 막연한 좌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균이라는 숫자만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함정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펼치기 전에 반드시 부수고 나가야 할 첫 번째 심리적 감옥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 평범한 직장인 9명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평균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수십조 원으로 치솟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9명의 직장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건가요? 전혀 아니죠.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한 명의 극단적인 값이 전체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자산 통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전체 개인 순자산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로 넓히면 그 비중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평균값을 저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월급으로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역 로빈후드 효과가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들의 현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위값입니다. 모든 사람을 재산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재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의 중위값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떠신가요? 평균값 4억 5천만 원과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4억 5천이라는 숫자에 좌절했던 분들이라면 2억 4천이라는 숫자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의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나 언론은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평균값을 주로 사용할까요?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평균값이 높을수록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남들만큼은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리적 감옥에서 탈출할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쥔 셈입니다. 더 이상 허상과 같은 평균에 나 자신을 비교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 진짜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습니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결과적으로는 맞았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본질은 부동산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낸 통화량 팽창과
그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산 게 아니라 사실상 원화 가치 폭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베팅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떤가요? 대출 규제와 감당 불가능한 집값으로 인해 과거 선배들처럼 거대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였습니다. 이제 개인이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마치 튼튼한 성을 짓는 것처럼 내 자산을 여러 종류의 벽돌로 나누어 쌓는 겁니다. 특정 자산 하나에 몰빵하기보다 서로 다른 가격 움직임을 가진 자산을 조합해야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버전의 생존 포트폴리오를 제안드립니다. 성장 극대화를 위한 공격형, 다른 하나는 위기 방어 중심의 보수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둘 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산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고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공격형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적 성장 자산 60%, 미국 단기 국채 20%, 금 10%, 현금 10%. 나는 아직 젊고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 단기 변동성쯤은 견딜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수형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50%, 금 20%, 공격적 성장 자산 20%, 현금 10%. 네, 나는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밤에 두 다리 뻗고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럼 왜 이 네 가지일까요? 각 자산이 맡은 임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역할을 참고하셔서 본인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내 자산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달러 자산, 미국 단기 국채입니다. 단순한 달러가 아닙니다. 만기가 짧아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이자까지 챙겨줍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원화 가치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900원대였던 환율이 1,6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방패,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 온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특히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거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할 때 금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 계좌가 연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교정수비수인 셈이죠. 세 번째, 공격적인 성장 자산입니다. 방어만 해서는 자산을 불릴 수 없겠죠. 장기적인 자본주의의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설픈 주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주, 레버리지 ETF 혹은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은 크지만 성공했을 때 내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는 대상에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잡을 실탄 현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로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했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며 자산을 팔아치울 때 이 현금을 가지고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버블 붕괴가 우려되는 시기라면 이 현금 비중을 30에서 40%까지 전술적으로 늘려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과 금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포트폴리오의 원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움직임은 정반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기술주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고위험 공격수입니다. 시장이 좋을 땐 엄청난 골을 넣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쓰러지죠. 반면 금은 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우리 팀에 메시 같은 공격수만 11명을 둘 순 없잖아요. 때로는 든든한 수비수가 있어야 경기에서 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헤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성의 바다를 건널 튼튼한 배에 생존 포트폴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쉽게 침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2030 세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하며 절대적인 무기,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산 말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산,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10억 원과 앞으로의 건강한 30년이라는 시간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10억 원을 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모르고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시테크다. 돈을 관리하는 기술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을 떠올리면 엄청난 투자 기법이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의 진짜 비밀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을 누구보다 오래 그리고 꾸준히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워렌 버핏의 나이에 따른 자산 변화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의 전체 자산 중 무려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95% 이상이 그가 65세, 즉 은퇴할 나이가 지난 후에 축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은 시절의 버핏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도 엄청난 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좋은 자산을 골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복리의 마법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눈덩이를 아주 긴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언덕 끝에 다다랐을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2030 세대는 바로 그 아주 긴 언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30년, 40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주식시장 앱을 들여다보며 단기 등락에 가슴 졸이는 건 이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95%는 단기 매매에서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장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본,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동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생존 포트폴리오를 ETF 등을 활용해 한번 구축해 놓으세요. 그리고 월급날마다 정해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아낀 시간, 그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코딩을 공부하고,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값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동화된 자산 포트폴리오가 눈덩이를 굴리며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키워 눈덩이를 굴릴 언덕 자체를 더 길고 가파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실패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 금융 앱이 된 토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창업가는 토스 이전에 무려 8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울릉도 지킴이 앱, 아기 사진 공유 앱, 투표 앱 등 3년 넘게 내놓는 족족 망했고 남은 건 억대의 빚과 떠나가는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8번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그는 책상 앞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처절했던 실패의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대한민국 금융의 판을 뒤집은 송금의 간편함을 찾아낸 겁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토스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었다면 이런 성공 신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바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절망적인 진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부를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당신은 당신의 삶과 가능성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